어떤 내외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외관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어느 때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이 다 꼬박꼬박 하는 게 좀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외관이 생각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이 대표로 한 사람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외관이 가만히 서로 얘기하다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부지간이 한 사람씩 대표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부인이 가고 그 다음 주일엔 또 남편이 가고 편하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천국 문 앞에 갔지요. 예수님이 거기서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면서 둘이 다 왔네. 예, 저희가 둘이 다 왔지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둘 중에 대표로 하나만 들어와라.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 자유지만 최종 결정권은 그거는 주님한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얘기 제가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대 학원이나 다른 대학들에서도 강의를 좀 한참 동안 했는데 대학원에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교수가 학점 처리를 합니다. 근데 뭐 대개 학교마다 틀리지만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대개 한 2주간 정도는 그 인터벌이 있어요. 2주간 지나서 이제 학점 처리 마감돼서 다 이제 처리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올리지요. 그래서 학교 사이트로 들어가서 강의 들은 세미나 들은 학생들 다 올립니다. 그러면 매 학기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학기에는 1명, 2명 정도가 전화를 해요. 제가 그거 올리자마자 뭐 그날 뭐 저녁 늦게든지 아니면은 또 그 다음 날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이번에 교수님 강의 들은 누구입니다. 강의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저는 벌써 다 알지요. 강의가 진짜 좋아서 인사하려면 강의 끝나고 나서 하루 이틀에 바로 해야지 왜 학점 처리될 때까지 한 2주간을 기다려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냐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면 이제 아주 정중하게 아주 겸손히 그냥 가득 펄펄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 학생이 이제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써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네요. 근데 교수님 잘 알아서 학점 처리를 하셨겠지만 제가 학점 나온 걸 보니까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그 학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이제 학생이 낸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신학 과목들은 거의 다 시험 보면 이제 논술식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학생들 거 성적 평가하고 바로 버리거나 그러지 않죠. 적어도 한 학기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 학생이 시험지나 레포트 이제 꺼내놓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시험지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3문제 냈는데 자네가 3문제 쓰긴 다 썼어. 그런데 2번째 문제는 쓰기는 다 썼는데 초점이 이건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2번째 문제는 쓰기는 다 썼어도 아쉽지만 점수를 하나도 줄 수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뭐 레포트 낸 거 또는 뭐 시험 본 거 딱 놓고 말하면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 학점이 이게 좀 부족하다, 어떻다 그 생각하는 거는 그건 본인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본인 자유지만 그런 학점을 결정하는 건 누구 자유예요? 그거는 교수 자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는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뭐 간단하죠. 우리 산수 수학 배울 때 하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변수는 종속적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상수가 딱 있고 그리고 그 상수 주변에서 상수의 상태에 따라 변하고 이러는 게 이제 변수지요. 상수는 독립적입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에서
말하자면 내외간이 번갈아 가면서 교회 나간다. 자기들 편하고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고 변하지 않는 상수는 주님의 결정권이란 말이에요. 교수의 학점 처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막 도무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변수가 뭐냐, 상수가 뭐냐, 그거를 잘 분간하면 어려움을 아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런저런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마라는 민족이 있어요. 두마. 그 두마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동남쪽에 세일산이라고 있는데 그 세일산 그 근방에 사는 민족이 두마 민족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By the River of Babylon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진짜로 그 바벨론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지무지하게 강력한 국가였고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을 때는 주변 모르는 나라를 전부 다 바벨론이 쥐고 흔들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동맹국이 되든지 그때의 이스라엘 왕국도 바벨론 거기에 말하자면 이렇게 종속돼 있었습니다. 두마라는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상황을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제가 두마 민족에 대한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21장 11절인데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 두마 쪽에서 사람들이 이사야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마 민족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지자요, 시대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이나 묻잖아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거지요. 절박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시대의 변동, 역사 흐름,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이 국가들의 정치 질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끌고 가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묻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밤은요, 이거는 고통의 시간을 말해요. 보통 그러잖아요. 뭐 깜깜하다 그럴 때 어려운 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짓누르고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두마 민족도 힘든 거지요. 이 바벨론의 통치가 언제 끝나나? 이 바벨론의 폭정이 언제 끝나나? 바로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통의 시간 언제 끝납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나 드디어 끝날 것입니까? 하고서 막 부르짖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아침 얘기를 하잖아요. 두마 사람이 물을 때는 아침은 묻지도 않았어요. 밤만 물었어요. 너무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언제나 드디어 이게 다 지나갈까요? 막 고통과 고난 속에서 거기에 온통 정신이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견디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지? 뭐 이런 거지요. 근데 선지자가 대답하면서 그래요.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밤도 있는 거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밤하고 아침하고. 밤은 말이죠. 아침이라는 거를 딱 놓고 아침이 있으니까 아침하고 대비되는 게 밤인데 밤은 종속 변수예요. 자, 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침 햇살이 뜨기 전 깜깜할 때 그때가 밤이잖아요. 자, 밤은 고통이라 그랬지요. 고통이 어떻게 지나가나요? 간단합니다. 아침 햇살이 뜨면 그러면 밤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은 지나가는 거지요. 이 공간이 지금 아주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조명이 있잖아요. 또 불을 켜놨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자연광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만일에 모든 불을 끄면 깜깜하지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이 어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을 퍼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 퍼내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덩어리씩 이렇게 밖으로 퍼낼 수 있을까요? 어둠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실내에 있지만 만일에 야외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도 보이지 않게 어두운 밤, 그리고 달도 뜨지 않는 아주 두꺼운 구름이 낀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밤에 말이지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세찬 바람이 확 불면 어둠이 몰려갈까요? 아니지요. 어둠은 바람이 분다고 몰려가는 게 아닙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둠을 큰 소리를 막 확성기를 틀어놓는다고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어둠이 물러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바가지로 퍼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둠은 간단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빛이 등장하면 그 순간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 방에 있는 깜깜한 어둠의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스위치를 놓아 탁 하고 켜면서 빛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의 어둠은 그냥 그 순간에 없어지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독립 상수가 아니에요. 어둠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거기를 차지하지만 빛이 생기는 순간에 어둠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기생하는 존재 비슷한 거예요. 기생충은 자기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말하자면 숙주, 그게 있어야 거기에서 사는 거잖아요. 어둠이 그렇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둠은 변수예요. 그리고 아침,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그거는 상수란 말이에요. 그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고통이라 그랬죠. 어둠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거를 이 어려움 어떻게 지나지? 이거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막 참고 견디는 거 요구하고, 야, 여기에 지나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야, 요 어려움만 잘 견디면 그 다음에 굉장히 더 행복해질 거야.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다가올 그 행복, 그게 말하자면 아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며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첫째는 참고 견디는 거. 두 번째는 기다리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좋아요? 헷갈리면 1번, 2번 번호 붙여드려요. 자, 1번 견디는 거, 두 번째 2번 기다리며 사는 거, 1번, 2번. 2번이 좋죠, 그죠? 당연히 좋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생각나세요? 설, 추석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설, 추석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십니까? 기다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설, 추석을 기다리면 설날은 세뱃돈 받잖아요, 그죠? 또 요즘은 옷이 하도 흔해져서,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정 형편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설이나 추석 되면 부모님이 설빔, 그래서 새 옷은 이제 그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니까 설, 추석 되면은 늘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일 앞이 설날이다. 그러면 설날이 딱 된 그날부터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뻐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설날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죠? 설은 5일 뒤에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미래에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소풍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거 한 일주일 남았다. 근데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그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남자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군대에서 이제 제대할 때가 얼마 이제 앞두고 하면은 군대 군인들 쓰는 모자 그 안에다가 날짜 표시해 놓고 모나미 153 볼펜 그 끄트머리 그 조그만 그 쇠굿을 거기에 빠질 정도로 그냥 꽉꽉 눌러서 엑스표 하면서 하나하나 날짜 지워가잖아요. 기다리는 거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다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서바이벌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가끔 가다가 무지무지하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그야말로 뭐 몇천억 이렇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슬픈 일이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을 버리는 그런 일이 가끔 가다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보통 사람 생각하면 어휴 그 정도 돈 많으면 진짜로 행복하겠네. 아니면 그 정도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인생에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들이야 뭐 늘 그런 좋은 얘기하고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얘기하지요. 아 사람이 밥 먹고 살지 어떻게 희망 먹고 살아요. 아 좋습니다. 밥 먹어야 살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 그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 됐으면 그 사람 밥 먹는 건 하루 5끼 먹어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는 넉넉하게 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삶을 포기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사람은 살아요. 앞이 보인다. 희망을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바로 앞이 보이는 거 그걸 희망이라 그래요. 앞이 안 보이면 사람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삶의 어려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고 있다. 말하자면 밤이지요. 힘들어요. 이 밤을 어떻게 보낼까?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까? 시선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 밤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그러면 견디긴 견디더라도 아주 힘들 거예요. 근데 시선이 좀 이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올 찬란한 아침.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내 삶에 희망의 서광처럼 비춰올 그 여명 같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내 시선을 멀리 두면 그러면 그거를 기대하게 돼요. 바라게 돼요. 그러면 현재 이 고통을 견디는 힘은 저절로 보너스로 덤으로 얻어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게 내 삶의 속에 들어와 있다. 내 손에 그걸 쥐고 있다. 안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예요.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독일 제가 89년도에 유학을 갔거든요. 처음에 이제 저 혼자 먼저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저는 골고루입니다. 첫째는 남자, 둘째는 사내, 셋째는 딸 이렇게 골고루. 근데 세 아이가 그때 다 어렸어요. 뭐 큰아이가 한 4살, 3살 그리고 제일 막내는 한 첫 돌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저 먼저 혼자 독일 가서 뭐 어학도 공부하고 또 집도 얻어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랑 데려가려고 근데 가가지고 가족들이 살 집을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독일은 그 플로마크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벼룩시장이지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중고 물건 쓰는 게 독일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 대개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이제 많이 사다 쓰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독일은 아주 중고품 쓰는 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아주 그냥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거 뭐 가구 얻어오기도 하고 또 대개 도시마다 다르지만 제가 사는 그 지역도 한 달에 한 번 뮬탁이라고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쓰레기 버리는 날. 근데 예를 들어서 큰 쓰레기 있잖아요. 소파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집이 안 쓰고 그냥 버리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하려면은 동해에 가서 뭐 돈 내고 펴딱지 해가지고 부채야 내잖아요. 근데 독일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뮬탁 그날은 그냥 내놓으면 시청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유학생들은 뮬탁 되면은 아침 일찌감치 어떤 괜찮게 사는 집 그런 동네 이렇게 쭉 가면은 쓸만한 게 이제 많죠. 그래서 자동차에다 그런 거 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구를 다 구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 노란 거 동그란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요거보다 한 30cm 정도는 사방으로 더 큰 그런 이 카펫을 제가 어디서 얻어왔어요. 지금도 그 색깔이 기억나요. 빨간색 카펫입니다. 근데 그 카펫을 얻어왔는데 남이 쓰던 거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살려고 구해놓은 집이 3층이었습니다.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연립주택처럼 높아야 한 5층 또는 3, 4층 이런 게 다다다다 붙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3층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빨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집안에서 이거를 뭐 세탁하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게 다 들어갈 만한 큰 세탁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하실에 가면 제가 사는 집 거기에 붙은 그 지하실에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메고서 지하실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렇게 쭉 펴놓고 거기다가 세제 뿌리고 그리고 물 이렇게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씻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 빨래 잘하잖아요. 다 빨래하고 나서 이제 물을 자꾸 부으면서 이제 세제 자꾸 씻어내고 한참 걸렸지요. 꽤 크고 털이 이만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다시 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서 방에 펴놓으면 이제 마르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접어서 제가 이제 어깨에 이제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런데 어깨 메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걸 메고 내려왔을 때는 마른 거니까 되는데 물이 그냥 꽉 먹으니까 그렇게 무거운 줄 저는 몰랐어요. 제가 체구가 좀 아담하긴 해도 제가 이 체력이 강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어깨 메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무릎이 콱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콱 꺾였는데 여기 등에 맸는데 이게 머리 위로 무게가 이렇게 실리면서 하마터면 제 머리가 바닥에 이렇게 찔 뻔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물이 잔뜩 머금은 카펫 이게 이렇게 해서 제 머리보다 먼저 땅에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제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약간은 서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돈 좀 들더라도 세탁소 갖다 주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건데 그 돈 아낀다고 그냥 청소하느라고 유난을 떨다가. 근데 가만히 잠깐 그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독일 유학하러 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유학이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4, 5년, 5, 6년 걸릴 텐데. 그리고 지금 집 구해놓고 애들이랑 집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지고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유학생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러 온 독일로 올 때 제가 생각했던 거, 또 제가 걸어갈 인생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하고 세 아이를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 지금 3층까지 올라가야 내가 유학한다. 말하자면 이 무게 말고 이 무게 그 앞에 펼쳐질 시간에서 제가 박사학위하고 공부 마치고 그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딱 마음을 정하고 다시 딱 힘을 추스르고 그리고 일어났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3층까지 올라갔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걸 메고 아니 안 쉬었어요. 진짜로 딱 하고서 그냥 제가 3층까지 고 하고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자, 제 얘기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두운 터널 같이 보이더라도 터널이라는 거는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밤은 당연하지요. 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서 고통과 고난은 상수가 아니다. 독립상수가 아니다. 고통과 고난은 변수입니다. 아침이 상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거를 기다리며 사는 거지요. 솔로몬 첫 시간인데 제가 처음에 좀 어느 정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달에 쓴 글 하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 시인은 아닌데 시처럼 제가 써봤어요. 이거 제가 펴내는 책인데, 자, 제목이 5월에 이게 제목입니다. 앞서간 거기 6월에게 묻습니다. 그곳 소식 좀 전해주세요. 여기 5월이 이토록 좋은데 놔두고 건너가도 좋은지. 변덕스럽고 까탈스러워 별 미련 없다 생각했는데 떠나고 보니 보고 싶기도 하네요. 두고 온 4월 말입니다. 계속 가도 되겠지요? 하긴 여태 그랬지만요. 그래도 앞쪽은 늘 조심스럽더군요. 두고 떠날 때 이러저러 남은 것 있고 그런 일 여러 번이다 보니 이젠 걸음이 옛날처럼 씩씩하지 않네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때요? 거기 6월 살만한가요?
여기 5월은 좋아요. 예. 이럴 때 박수 안 치면 양심 없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할 주제 생각하면서 제가 쓴 이 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읽어드렸는데 오늘 쓴 주제하고 연관시키면 제가 쓴 5월의 이 글에는 두 가지 주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5월에 서서 올해 4월은 미웠어요. 아주 얄밉고 우리 지나갔으니까 욕 한번 할까요? 그 녀석 되게 변덕스럽고 하여튼 눈도 내렸어요. 눈뿐이에요. 하여튼 참 우리 욕이나 한번 콱 해주고 4월. 근데 이제 5월에 서서 지나간 4월 그놈 되게 까탈스러웠다. 근데 5월은 그래도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6월로 건너가기 전에 5월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묻는 거죠. 6월에 거기 괜찮아요? 먼저 앞에 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5월은 지금 아주 좋은데 뭐 건너가도 되겠어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묻는다는 거는 듣는다는 거를 전제합니다. 그죠? 안 들을 거면 뭘 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묻는다. 제대로 잘 묻는다. 그거는 듣는다 하는 거를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육에서 제일 탁월한 교육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묻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사실은 잘 묻지 않아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칭찬하고 또 굉장히 부러워도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저도 이제 서구 사회에서 한 몇 년 있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잘 물어요. 굉장히 질문을 잘해요. 뭐 대학원 세미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애들이 이제 독일에서 유치원 다니고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제가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가도 굉장히 잘 물어요. 선생님 하고서 뭘 묻고 그리고 뭐 묻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때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또는 이 질문해서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 잘 묻습니다. 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저도 농담했지만 애가 뭘 물으면 너희는 몰라도 돼. 애들은 몰라도 돼. 또는 제가 아까 한 건 농담이에요. 크면 다 알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면 다 알아가 아니라 뭐 크면 다 알지. 근데 지금 애들 때 그거를 알고 애들 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애들의 뇌가 자극을 받아서 이게 성숙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교육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거를 아는 거,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는 그 히라베 철학자가 사람들을 가르친 교육 방법이 산파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번역이 우리나라 이제 철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산파라는 게 뭐 요즘은 다 산부인과 나가서 거기 가서 이제 아이 출산하지만 옛날은 아이 출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가 집에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출산할 때 말하자면 도와주는 전문가 그 산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물으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이런 거죠. 근데 오늘 날씨 참 좋아요? 이러면은 이거를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신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오늘 MC분들 아주 노란 거, 빨간 거 아주 기가 막혀요. 가운데는 좀 우중충하지만. 근데 남 이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박수 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빨간색.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자 MC 두 분이 너무 참 화사하고 좋습니다. 노란색이고 빨간색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우리 아름다운 두 아가씨 보지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MC 두 분이 참 멋진 색깔 입으셨죠? 이렇게 하면 노란색, 빨간색 눈으로 지금 보고 알잖아요. 하지만
의문문으로 질문하면 사람의 정신은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계속 질문했대요. 그 사람들이 대답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묻는 거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가장 탁월한 교육 시스템일수록 그 교육 시스템에서 유치원생이든 초중 고등학생이든 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고 고급 교육 시스템일수록 선생이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먼저 정리해야 그다음에 이제 듣는 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물어야 된다. 질문해야 된다. 우리 아까 MC분들이 사실은 제 얘기를 중요 줄거리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애들하고 어른의 아주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어른의 차이점은 역시 뭐니 해도 애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뭐 별별 게 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제 아이가 셋인데 제 아이는 거의 연년생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생 때일 거예요. 제 지금 기억에. 큰아이는 1학년인가? 근데 큰아이 둘째 연년생이고 둘째 셋째는 햇수로는 2년 차이 나지만 만 2년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연년생이지요. 그런데 큰아이가 아마 1학년 정도 됐을까? 아니면 셋 다 유치원생인가? 그럴 때인데 한 번은 독일의 보훔시 거기서 제가 살았고 또 그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한번 갔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애들도 올라가는데 애들이 어른보다 빨리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른이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영감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거 못 봤죠? 애들이 빨리 가요. 왜 빨리 갈까요? 호기심 때문에. 묻는 본능 때문에. 예. 그런데 집사람이랑 저랑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스톱했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졌나?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속도가 늦으니까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망가졌나? 그래 보니까 저희 애 셋 중에서 몇째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걔네들도 지금은 다 커가지고 20대 후반 돼가지고 걔네들도 사회적 체면이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유달리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있어요. 셋 중에 특별히 더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 그 녀석이 먼저 위로 막 뛰어 올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 끝나는 지점에 거기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파란 버튼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버튼은 눌러봐야 되죠. 그래서 꼭 눌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길 때 비상 멈춤 버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자 그러면 자동차 타면 자동차에 그게 이제 담뱃불 붙이는 용도죠. 주로 다른 용도로도 써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꾹 누르면 그게 열 받아가지고 툭 튀어나오면 이렇게 하면은 담배 태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붙이잖아요. 저희의 셋 중에서 또 하나가 몇째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걔네들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아까 걔인가요? 그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건 공적인 방송이니까. 그거를 눌렀어요. 눌렀다가 이게 톡 튀어나오니까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빨갛잖아요. 궁금하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금방 뜨겁지 뭐. 그래가지고 걔가 아주 손가락 하나에 손 여기 하나에 지문이 이렇게 물론 꽉 누르지는 않고 딱 대면 뜨거우니까 이게 호기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 호기심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 사과가 떨어졌는데 사과에 떨어지지 그럼 사과가 올라가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묻는데 그 사람만은 물었단 말이에요. 왜 떨어질까? 주변 사람이 그렇게 야 임마 사과가 떨어지지 그럼 사과가 올라가냐? 근데 그 사람은 진지했어요. 왜 떨어질까? 사과는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닐까? 왜 꼭 밑으로 내려야만 됐을까? 이러다가 그 뉴턴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느니 그러잖아요. 자, 물어야 삽니다. 질문해야 행복해집니다. 질문이 미래를 엽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할수록 행복해집니다. 자, 질문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예. 자,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은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때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질문만 읽어드리고 제가 그 표현 자체에서 끈을 가지고 제 얘기를 이어갈 거니까 자 들어보세요.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예,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 2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묻고 싶으면 얼마든지 물어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뭐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생활하고 또 뭐 이러는 상황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물어봐라. 근데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들을 마음이 없이 물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왔어요. 그날 유치원에서 비행기를 접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접어가지고 유치원에서 비행기도 날리고 아주 신났어요. 집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접어보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막 그냥 우울해지고 뭐 짜증도 내고 그러다가 엄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엄마가 접어줄게.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종이를 주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비행기를 접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접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접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아이가 참견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어. 엄마가 비행기 많이 접어봤어. 엄마가 비행기 접는 거 잘 알아.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자기 보기엔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가 잘 접어.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봤으면 엄마가 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며 아주 놓치기 쉬운 그런 중요한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어야 삽니다. 질문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삶은요,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그런 집과도 같아요.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집문 앞에 서가지고 한참이나 서 있는데 그런데 집사람이 안 열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서 있는데 집사람이 밖에 나가려고 이렇게 문 열었단 말이에요. 제가 삐졌어요. 당신 나이 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내가 왔는데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드려야 알잖아요. 그죠? 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저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이 나 몰라주지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사실은 별로 그러지 않죠. 적극적으로 나 사랑해? 또는 내 생일 언제야? 근데 자기 생일 언제인데 그거 안 챙겨줬다고 막 삐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은 두드려야 됩니다. 삶은 표현해야 됩니다. 삶은 물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중요한 짝이 있다니까요.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은 차리는 것은 먹기 위해서 차리잖아요. 안 차리려면 안 먹으려면 모터로 차려요. 그죠? 내가 남에게 질문한다 하는 얘기는 들을 자세가 돼 있어서 질문해야 그래야 그 질문이 유익인 거죠. 제가 아까 2600년 전에 쓰인 이 구약의 중요한 전통을 담은 이 어느 예언자의 글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묻고 싶으냐? 얼마든지 물어라.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많이 얘기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나는 수도 없이 얘기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지는 모든 감각 가운데 예를 들어 본다, 냄새 맡는다, 또 뭐 듣는다 또는 촉각이 있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감각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서 아이 생명이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형성되는 그 감각 기관이 청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교할 때 그러잖아요. 태교할 때 좋은 음악, 뭐 모차르트 음악 들려주고 그래서 신앙인으로 얘기한다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 찬송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 기도해 주는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막 부부지간에 싸우는 얘기 듣고 그냥 막 하이 소프라노 그냥 꽉
째지는 얘기 듣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태교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고 또는 과일 먹어도 이쁜 거 먹고 마음 곱게 가지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입증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이 제일 먼저 생긴대요.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의학적으로 뇌사다, 심장이 멈췄다, 그러면 죽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뒤까지도 청각이 작동하기도 한대요. 제가 의학적인 정확한 지식, 그런 것도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역사 쪽을 전공한 사람인데 세계 모든 문화권에 가면 장례 문화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의 문화 가운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뒤에 3일 또는 일주일, 저 티벳 같은 데는 14일 동안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모셔놓고 그 사람한테 읽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저 저승을 가는데 편하게 잘 여행하도록 14일 동안이나 그걸 읽어줘요. 그거를 사자의 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한 책, 이제 그렇게 읽어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청각이 제일 오래도록 남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의 다 중환자실이고 다 그런데 근데 옆에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에이 틀렸어. 아이고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험하게 가네. 나중에 깨어나면 어떡할 거야. 말 조심해야 돼요. 청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사람의 성장에서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근원적인 그런 교육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묻는 거 얘기했지요. 근데 묻는 거는 듣는 거보다 조금 뒤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태아, 영아, 이제 세상에 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아다. 그러면 물으려면은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애들이 듣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 외국어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 귀가 뚫리면 그러면 입도 나중에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귀가 청각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괜찮은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청각 기능이 상실되면 그러면 이 말하는 기능이 아주 급속하게 약해지고 나중에는 말을 못한다 그러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람은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존재입니다. 대화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말하는 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어떤 사람이 골프를 하고 싶은데 근데 골프에서 세계 정상에 선 박세리 선수나 뭐 이런 사람이 와서 어디에 가서 한 20분 정도 골프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골퍼들은 또 골프 지망생들은 20분 동안 그 사람 얘기에 정신없이 귀를 기울일 거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의 강수진 씨,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국제기아대체 거기에서 행사를 우리 교회당에서 하는데 강수진 씨가 왔어요. 강수진 씨가 와서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경청하는지 몰라요. 그지요? 성공한 사람 얘기는 들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들을 가치가 있는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주변에 질문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질문은 내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들으려는 입장 정리를 끝내고 나서 질문해야 그래야 그 질문이 유익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듣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삶은 외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은 외길이에요. 그 외길이 뭐냐? 삶은 물어야 살아요. 그리고 들어야 삽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마치면서 길은 하나다. 제가 또 쓴 글인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잘 살려면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하기 전에 또는 질문하면서 진지하게 들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 삶의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이 길은 나 그 길 가기 싫다. 나는 다른 길로 간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잘 살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겸허하게 질문하고 들어야 잘 살아요. 그래서 제목 길은 하나다. 외길을 보았는가? 다른 길 없는 그 길 말고는 어떤 길도 없는 외길을 보았는가? 모든 게 거기를 지난다. 사람도 짐승도 기쁨도 슬픔도 원한도 사랑도 타락도 회복도 돌아올 사람이 있다면 그 길목에서 기다리라. 사랑하는 이 일 없는가? 그 길목에서 기다리라. 용서받을 기회 놓쳤는가? 그 외길로 가라. 예, 고맙습니다. 저도 주말 농장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근데 집에서 베란다 같은데 뭐 이렇게 심어서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쉬운 거 상추, 그죠? 제일 쉬워요. 그냥 씨 심고 그야말로 물만 주면 그냥 쑥쑥 자라지요. 전 상추를 생각하면서 야, 무지무지하게 빨리 자란다. 그다음에 사람한테 그렇게 뜯기면서도 전혀 괴념치 않고 계속 자라요. 맞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닮았다. 어머니는 모두 다 주잖아요. 주면서 또 그냥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상추를 생각하면서 상추 쌈은 참 만인에게 공평하다. 우리는 법 앞에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상추 쌈과 더불어 공평하다. 왜 그러냐면 상추 쌈을 손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나요? 있으면 별종이라 그러죠. 상추 쌈은 누구나 다 손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야, 상추 쌈 손으로 그건 뭐 대통령이든 왕이든 뭐 서민이든 누구나 다 손으로 먹는구나. 야, 이건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추에 대해서 짤막하게 글을 써봤어요. 이거를 제가 3줄씩 3덩어리로 썼는데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글자 수를 딱 맞게 썼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자, 제목이 상추입니다. 그리 빨리도 자라는 건 우리 식구 밥상에 매일 싱싱한 쌈 올리게 하려. 그리 잘리고 또 뜯기며 날마다 쑥쑥 커주는 건 끝없이 주는 엄마 닮아. 누구나 손으로 먹는 건 사람은 본시 같다는 걸 몸으로 말하는 제 사명. 박수치라고 안 해도 칠 거죠. 시형은! 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하고 코드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예.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들께서 이제 씨, 생명 잘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헬라어 단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욱사노, 발음을 그렇게 해요. 아욱사노.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씨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도토리 같은 경우는 손에 한 메디만 하잖아요. 근데 그 도토리가 떨어져서 땅에서 그게 이제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뭐 한참 세월이 지나면 도토리 나무가 되잖아요. 뭐 도토리 나무 뭐 다 보신 적 있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거기는 도토리 이런 게 사람들이 거의 줍질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도토리 나무들 많은 데 가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손메디 하나만한 그 도토리 열매 그 하나하고 이게 나무로 자라가지고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도토리가 달리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씨 하나에는 그 엄청난 가능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추씨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냥 계속 자라고 뜯어 먹어도 또 자라고 하는 요 조그만 씨 안에 그 엄청난 가능성이, 생명의 가능성이 얼만큼 고도로 응축돼 있고 얼만큼 이게 압축돼 있을까요? 우리 컴퓨터 같은 거 사용하면서 압축 파일 어디 보내는데 용량이 너무나 많다. 그럼 꽉 압축해서 보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씨 하나에 엄청난 생명의 가능성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 씨가 말이죠. 싹이 트고 점점 자라고 그러면서 씨가 가진 생명력이 확장되는데 외부로 펼쳐지는 그 생명의 움직임,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욱사노, 이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의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 단어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으신 생명의 프로그램이 자라고 확장되는 거, 그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의 삶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일반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가 자아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성취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는 거를 밖으로 자꾸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성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창조의 주님은 우리 사람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넣어주셨어요. 잠시 신앙적인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초능력자들 있죠. 가끔 가다가 초능력자들, 또는 뭐 이런 다른 사람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그런 초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명상을 한다든지 정신 집중을 탁 한다든지,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초능력자인데 그 이름이 유리 깰라. 유리 깰라 아니에요? 유리 깰라, 그죠? 그 사람 이름 들으면 유리 깰라 이런 거 들으면 생각이 나는데, 그야말로 그 양반 얘기 듣고 따라하다 잘못하면 유리도 깨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숟가락 이렇게 들고, 그죠? 뭐 숟가락 거기 이렇게 동그란 거 그 밥 떠먹는 데 있는데 그 밑에 목 있죠. 그 부분을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휘어진다. 근데 진짜로 휘어진 사람도 있고, 뭐 그냥 그 방송국으로 연락 오고 막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도 자기가 보통 때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이제 신앙인들로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도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나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 또는 정신을 수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속에 잠재된 가능성, 그게 끄집어내져요. 그거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랍 철학의 용어를 제가 잠깐 빌리는데, 옛날 그리스 히랍 철학에서 존재하는 모든 게 뭐냐? 이 존재하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재된 것이 가능한 현실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히랍 철학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잠재태,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거, 잠재되어 있는 상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계속 움직이는 과정, 이게 만물이 존재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재태가 현실태로, 잠재태가 가능태로.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는 창조의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서 이 피조 세계가 움직일 만한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넉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또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다운 무한한 그 잠재된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속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무한하다는 말은 조금 어폐겠지만은 상당히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현실로 끄집어낼까요? 여러 방면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뭐 피지컬한 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팔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만 아령을 하고 팔굽혀펴기라면은 그러면 팔 힘이 길러지는 거겠죠.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근데 그분이 생각했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그래, 순발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줄넘기 아시죠? 줄넘기 가지고 두발 뛰기. 이 두발 뛰기를 두발 뛰기를 연습해야 되겠다. 근데 두발 뛰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몇 번 못했대요. 그런데 계속 하니까 한 번에 100번, 그러고 나서 한 번에 200번, 300번을 하고 한 2년을 그렇게 하니까 3번 뛰기. 3번 뛰어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3번, 두발 뛰기는 뭐 하잖아요. 3번 뛰기까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피지컬한 능력은 계속하면 됩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 두 팔 두 다리 없는 분 알죠? 네. 닉 부이치치 그분이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 그런데 윈드 서핑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지컬한 능력은 어느 쪽으로 쓰잖아요. 쓰는 쪽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정신적인 능력도 어느 쪽으로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쓰는 쪽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향적 존재입니다. 지향, 어디로 향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계속하면은 사람은 그쪽 방면으로 발전한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동기. 두 번째, 시작하기. 그다음에 세 번째, 계속하기. 자, 정리 안 해도 되겠죠? 동기, 모멘텀, 그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기죽지 말고 계속해야 돼요. 제 체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독일로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뭐 그런 배경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하여튼 저는 처음에 신학 공부 시작할 때부터 나 독일로 유학 가고 싶어. 나 독일로 유학 가야지. 그런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부 다니면서 군 생활 마치고 그리고 학부 남은 거 조금 마치고 독일로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안 됐고 그래서 대학원 한국에서 들어갔고 대학원 마치고 바로 가고 싶었는데 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훈련 과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저 강원도 대관령 쪽 그쪽에서 제가 한 몇 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로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목회를 하고 안수부터 받고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원도 대관령 그쪽 내려가서 목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럭저럭 하다가 나이가 31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1, 2년 더 지나면 이 독일로 가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게 이게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꼭 뭐 목사로 목회하면 되지 유학 가서 그냥 박사학위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러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뭐 독일 안 가도 좋습니다. 사실은 이 독일 유학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아주 저를 지탱해 준 힘이기도 했거든요. 노래 중에서 찬송가 중에서 이런 거 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독일 유학 가는 거 하고 연관시켜서 하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독일 유학 가는 거. 하여튼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저를 지탱해 준 어떤 면에서 집념 같고 어떨 때 제가 뭐 젊을 때 무슨 뭐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제 자신을 지탱해 준 오기 같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31살 되고 뭐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러 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 뜻이면 안 가도 좋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주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울 사셨거든요. 서울 부모님 댁에 왔다가 제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마장동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진부까지 한 3시간, 3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서 내려서 한 20분 더 차 타고 들어가면 제가 목회하던 대관령 쪽 그쪽이 되는데 마장동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 보통 이제 그런 대합실 같은데 신문 같은 거 있으면 보잖아요. 근데 신문이 이렇게 찢어진 채 있는 뭐 쪼가리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데 근데 거기에 장학금을 준다. 그러니까 신학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 그런 신문 딱 광고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뭔가 스토리가 벌써 잡히죠, 그죠? 스토리가 잡혀요. 그토록 오랫동안 난 독일 유학 갑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은 이제 안 가는 거다 그랬는데 우연하게 쪼가리 신문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딱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장학금을 준다. 벌써 이게 스토리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꿰요, 그죠? 저도 감동이 왔어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나는 지금 박사 과정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석사 과정을 마쳤고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아가씨가 말이죠. 굉장히 명랑하게 그리고 아주 밝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류 다 내시고 그리고 독일로 가서 거기에 박사과정 들어가서 그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만 나중에 보내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밝게 아주 그냥 명랑한 목소리로 가능성이 거의 많다 이런 식의 무드를 제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이 칠레면 다 같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목회하던 데 가서 제가 평생 그렇게 독일 유학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지요. 그래서 독일로 가서 거기에 박사과정을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를 보냈는데 그 장학금은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건 못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독일 가서 뭐 그냥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멘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걸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이, 또 하나 얘기할까요? 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체면.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봄이 왔다. 이제 한참 뭐 여름 쫙 된다. 그러면 뭐 남들처럼 막 나시하고 이렇게 입고 쫙 싶은데 그런데 아이고 이 나이에. 근데 한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나이에 그러지 말고 근데 나이 때문에 많이 주저해요. 그다음에 돈이 넉넉하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사람이 돈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마음껏 넉넉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시선, 그지요? 요 세 가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망설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가고 싶다. 또 그냥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그때 저를 계속 발목을 잡아놓은 것이 어쨌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제가 31살 됐을 때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가야 별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실은 포기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것도 나이 때문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모멘텀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989년 말하자면 6월인가 5월인가로 기억되는데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남이 다 보다가 남은 쪼가리 신문 거기에 있었던 어떤 장학회 광고 그게 제게 모멘텀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휙 하고서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애들은 서울에 친정집에 장인어른 집에 데려다 놓고 저 먼저 독일 딱 가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독일 갔어요. 모멘텀이 저한테 찾아온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뭐를 하고 싶은가, 이루고 싶은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Do it now. 예, 지금 해라. 이런 거잖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종이를 자꾸 찢는 이런 병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무지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잔소리하고 뭐 이래도 뭐 안 되고 나이가 꽤 든 사람인데 어른인데 근데 늘 종이를 찢는 거야. 하여튼 종이라는 걸 보기만 하면 계속 찢는 거예요. 완전히 병적이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보통 그런 정신과 의사들은 옛날에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나? 자랄 때 무슨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쭉 물어보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유명한 상담 심리, 심층 심리 전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교수님도 자기가 가진 노하우, 학문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룹 테라피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돼요.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앉으라고 참 힘들겠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나를 좀 쳐다보라고. 그래서 딱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다가 아주 엄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종이 찢지 마.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경기가 들릴 정도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들은 되게 뭐 사람한테 화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힘들었겠다고 그러더니 당신 나 좀 쳐다보라고 그러더니 딱 눈을 쳐다보니까 동그랗게 뜨고 당신 지금부터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제가 목사라고 목사한테 제일 좋은 역할 맡겨서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성한 얘기 아닐까 싶은데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이 확 하고 잡히면 사람은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사 마음 먹기 따라 달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동기가 누가 나를 도와준다든지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누가 부러워서 샘나서 한다든지 아무렇게든 좋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멘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시작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죠. 작심삼일이 되지 말아야지요.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간단합니다. 될 때까지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될 때까지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런 얘기들은 아마 살면서 한두 번씩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광산 사업을 하는데 파도 금맥은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돈을 여태까지 많이 투자했는데 에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겼는데 다른 사람이 그 광산을 인수해서 얼마 팠다고요? 1m 팠다고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그랬더니 금맥이 나왔다고. 물론요. 세상사 모든 게 이런 단순한 교훈적인 얘기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은 누구 삶인가요? 내 삶이잖아요. 그죠? 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누구 발이요? 제발 포기하지 마셔요. 내 삶인데 그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다. 나는 멋있게 살고 싶다. 창조의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나 다 허락됐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런저런 자꾸만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참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또는 아이고 돈 문제부터 따져보고 해봐.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공 스토리, 석세스 스토리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다 그거 100% 된다. 100% 돈이 다 얻어가지고 시작한 사람 있나요? 또 그 돈 전부 다 100% 준비돼서 시작한 사람 있나요? 아닙니다. 나이가 인생사에서 그 일을 하기에 제일 최적합한 나이 딱 그때 시작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100% 성공하는 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누구나 다 완전하게 끌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확률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끄집어내지 못해요. 확률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세요. 내 인생 내가 걸어가는데 근데 그 내 인생이 멋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창조의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창조의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독일 유학 가는 거 어떤 모멘텀 계기가 우연하게 찾아왔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89년 5월인가 6월에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쪼가리 신문 거기에서 본 장학회 광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의 배려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눈을 뜨고 찾아보면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위바위보를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객관화시켜 놓고 가능성을 따지면 내가 가위를 내든 바위를 하든 보를 하든지 간에 내가 뭐를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위바위보 3개 중에 하나를 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가위 내면 비긴다. 상대방이 주먹 내면 내가 진다. 상대방이 보 내면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승률의 확률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조건을 그냥 평평하게 해놓고 그리고 따진다면 33.3% 이렇게 되겠죠. 이게 3분의 1입니다. 아까 우리 세 분 패널들께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면서 어떤 삶의 근본적인 지혜를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3분의 1은 이겨야 돼요. 아, 그래야 살지. 맞아요. 매번 지면 뭐 어떻게 살아요? 약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또 약 오르지 않아도 못 살죠. 자, 인생에는 이기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상실의 아픔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문제죠. 자,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잘 관찰해야 됩니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이기고 지는 이 생존 경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입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니까 거의 뭐 한 29년 전, 거의 30년이 다 되네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신촌 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신촌에 거기에 어느 은행 지점에 제가 뭐 은행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보통 은행 가면 사람이 많아서 번호표 들고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은행 같은 데 보면 잡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잡지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 작가가 누군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나중에 그 사진 작가가 누군가 하고 그건 뭐 벌써 30년 전이니까 나중에 인터넷 같은 게 생겼을 때 찾아봤는데 뭐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진 작가가 자기가 어떻게 사진을 배웠는지 그 얘기를 거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작품도 거기 이제 어떤 잡지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 사람 기사가 나온 건데 그 사람 이제 작품도 이제 사진 작품도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나 보지요. 왜냐하면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이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진을 배우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 선생님이 계란을 하나 주더래요. 달걀을. 그러더니 이거 가지고 한번 사진을 찍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준 숙제니까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달걀 놓고 계란 놓고 이렇게도 찍고 저렇게도 찍고 열심히 이제 여러 장을 찍어서 그래서 가져갔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 그러더니 한 일주일 더 한번 찍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계란 가지고 또 이제 일주일을 찍었대요. 힘드네요. 열심히 찍었대요. 그러더니 또 쭉 보고 나서 그래. 그래. 근데 또 찍어보라고. 그러더니 또 일주일을 돼.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계란만 찍었대요. 6개월을 계란 하나 가지고 6개월을 계속 찍었대요. 근데 이 계란은 말이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계란의 모양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각도를 잘 이렇게 맞추면 완전 구형이 존재할 수 있겠죠. 원, 동그란 원이.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면서부터는 100% 타원입니다. 그죠? 뭐 좀 더 길쭉하게 생긴 타원, 좀 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타원, 그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구형으로 보는 거에서 조금만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100%다 타원 종류들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어요. 동그란 원 그리고 타원. 근데 그거 제 아무리 놓고 찍어봐야 뭐 무슨 가능성이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 사진 작가가 그 자기 글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제일 처음 사진 배울 때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하게 어떨 때는 쳐다보기도 싫었대요. 아마 집어 던지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계란이야 뭐 또 다시 이제 갖다 놓고 찍으면 되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는 명암을 알게 됐대요. 명암. 빛이 뭔지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평한 논리로 평준화시켜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것이 수십, 수백 가지 가능성이 나오더래요. 빛이 여기서 비치고 또 빛이 강하게 비치고 어슴푸레하게 비치고 그리고 계란의 이 가장자리가 빛으로 뒤에서 이렇게 되면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나고 저는 그 얘기를 참 아주 귀중한 제 삶에서 얻은 아주 귀중한 자산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자꾸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도 안 보이는데 부동산 전문가는 차만 타고 이렇게 쭉 어디 가다가 잠깐 차 좀 세워봐. 그리고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 부동산 전문가의 눈에는 보여요. 요거 사면 이거 가보겠다. 이거 투자하면 괜찮겠다. 그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왜 보일까요? 그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래요. 많이 본 사람이니까 그래요. 제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저는 1600년대 그러니까 한 300년 전도 더 되죠. 그때 있는 어떤 문서, 그게 제 박사학위 논문 테마였어요. 근데 그게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A4 용지 알죠? A4 용지에다가 보통 우리 한글로 10포인트 글씨, 그리고 나서 줄 간격은 160보다 좀 더 좁게 한 150 정도로 해서 A4 용지 거의 빡빡하게 쓴 그 정도 분량되는 거 28페이지짜리 문서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논문 테마인데 그거를 주구장창 참 많이 들여다봤어요. 하여튼 밥 먹으면 그거 놓고 들여다보고 밥 먹으면 그거 놓고 들여다보고 그래 계속 읽고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그 텍스트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어 뭐 현대 독일어하고 1600년대 독일어하고 조금은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은데 근데 요 표현은 몇 페이지도 그게 있지. 뒤에도 그게 나오지. 그런 것까지 제 머릿속에. 뭐 그거는 제가 학위 논문 써야 될 거고 뭐 전체적인 분량은 28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뭐 그거야 뭐 이 잡듯이 그냥 쥐 잡듯이 그냥 제가 주구장창 그냥 논양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논문을 쓰는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가들 진짜 탁월한 학자들 그 학자들이 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쓴 논문이나 이런 걸 보는데 요 사람 내가 본 요거를 요 사람은 못 봤네. 그게 보이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학자든 뭐든 뭐 상관없죠. 그죠? 많이 본 사람 그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많이 보면 돼요. 들여다보면 돼요. 그런데 들여다본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사건의 겉에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의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그 사람 되게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한 말 또는 그 사람이 육두문자를 썼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나한테 거친 말을 쏟아낸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들으면 표면만 보는 거지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되게 요즘 집안이 어려워. 무슨 사업 조그만 거 하다 그게 거의 망할 지경이 됐어. 신경이 바짝 날카로워졌어.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고 그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벗겨져서 야, 넌 세수할 때 시간 별로 안 걸리겠다. 뭐 이런 많이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예요. 머리로 하면은 많이 안 걸리는 거고 면적으로 하면 많이 걸리는 거네요. 근데 전에는 그래도 그 친구 그냥 농담으로 받아 넘기고 그러던 친구가 그때는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네가 내 면적 넓어진데 뭐 보태준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놈 이렇게 괘씸하다 그러고서 막 싸웠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요즘 그 친구 어렵지. 이게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패널 세 분이 가위바위보 했잖아요. 삶을 기본적으로 보면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지든지 이기든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을 계속해서 이긴다. 가위바위보해서 계속해서 이긴다. 그렇다고 삶이 행복할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국제적인 문제 얘기해 볼까요? 중동 문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죠. 그죠? 이스라엘 국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아랍, 이 중동 민족들.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한쪽을 완전히 그야말로 싹쓸이 뭐 인종 청소 뭐 이런 게 국제적으로 갈등이 심해질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인종 청소라는 게 가능할까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모르지만 가능하지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어차피 중동은 문제 해결은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지. 그걸 경쟁을 끝까지 해서 끝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지나. 그래서 치킨 게임 해보자. 근데 인류 역사는 그런 건 없어요. 끝까지 가면 둘 다 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국제적인 분쟁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가위바위보. 그래요. 삶은 경쟁이에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분의 1 정도는 내가 이겨야 그래도 좀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 그것도 현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틀만 가지고 그 프레임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프레임이 행복하느냐? 적어도 제가 이제 3가지 단어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공존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랑 마음에 안 맞고 나랑 경쟁 관계에 있다고 저 사람 완전히 누르고 또는 저쪽 편 완전히 누르고 저쪽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면 내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거의 모든 거는 공존해야 돼요. 공존. 여러분, 동물, 식물 이런 데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생각되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을 이거 해를 끼친다 해서 몽땅 싹 잡아 죽인다. 그러면 사람이 모르는 생태 구조, 생태 사슬에서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지구 행성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 그걸 생물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돌 이런 거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지구 행성만 보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프레임이 뭐냐? 그래서 필요한 삶의 가치관이 뭐냐? 우리는 공존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근데 공존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싸워. 그러다 우리 아예 싸우지 맙시다. 옆에 있는데 뭐 어디 두 집 다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예 자꾸 티격태격 해느니 담을 하나 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삽시다. 담장을 쳤어요. 그러면 공존이에요 이것도. 그죠? 공존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담장을 치고 말은 안 하고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부부가 싸웠어요. 그래서 싸우면 남자들은 되게 먼저 큰 소리 치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하고 얘기하나 봐 이랬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래요? 얘기하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저녁 때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회의 갈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정네들은 큰 소리 치면서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낮에 싸우고서 저녁 때 집사람 부인한테 여보 나 내일 몇 시에 가야 되는데 꼭 깨워줘. 근데 여자들은 딱 한 번 한다면 해요. 그러니까 낮에 싸웠거든. 말 안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남자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잤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벌써 늦었어. 큰일 났어. 여보 왜 나를 안 깨웠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턱짓을 하는 거예요. 식탁 위로 이렇게. 식탁 위 보니까 여보 시간 됐어요. 일어나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냥 싸우지만 않고 사느냐 이 정도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존이 싸우지는 않고 같이 옆에 있다 이거라고 한번 그 뜻을 그렇게 정해본다면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생입니다. 서로 상자잖아요. 그죠? 생자는 살 생자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 집이 담장을 쳤다 그랬잖아요. 양쪽 집이. 근데 담장을 허물고 그 양쪽 집 정원을 같이 넓게 쓰고 이쪽 집 손님 많이 올 때 우리 집 정원까지 같이 좀 쓰세요. 그리고 그쪽 집 어디 갈 때 어디 며칠 휴가 간다고요? 그동안 우리가 집 봐줄게요. 우유 오는 거 집어넣고 신문 좀 치워놓고 그리고 특별한 무슨 연락 오면 어떻게 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이 상생 이게 보통 많이 쓰는 말로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 효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잘 들여다보면 경쟁 관계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프레임이 생겨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통 수학 뭐 이런 거 할 때에 나오는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낙타가 17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들한테 유산을 이제 남겨주는 거지요. 낙타가 17마리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낙타의 2분의 1을 내가 유산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둘째한테는 3분의 1을 준다. 그리고 셋째한테는 17마리의 9분의 1을 내가 유산으로 물려준다. 머리가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네요. 자, 잘 계산들 해보세요. 자, 17마리 2분의 1 하면 몇 마리인가요? 8마리면 하나가 남고 2, 8이 16이니까 9마리면 하나가 모자르고 그러면 첫째가 8마리만 갖겠다 그러면 둘째랑 셋째가 아유 형님 좀 손해 보시는데 괜찮겠어 이러겠죠, 그죠? 근데 첫째가 이게 2분의 1인데 8마리면 조금 부족하고 내가 9마리 가질게. 그러면은 둘째랑 셋째가 아유 형님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무지무지하게 사이좋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이렇게. 뭐 이게 이제 보통입니다. 법대로. 법대로. 그런데 뭐 낙타가 생물이니까 이게 뭐 8마리 하고서 그다음에 이 한 마리 남아 있는 거를 그 살아 있는 거를 자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9마리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집사님이 형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곤란한 거예요. 둘째는 3분의 1. 자, 17마리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 6, 18 하면은 뭐 모자르잖아요. 5마리 3, 5, 15 하면은 저기 되고 둘째가 6마리 가지려고 그러니까 첫째가 야 이놈아 너 아까 내가 9마리 갖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던 놈이 너는 6마리 가지려고 그래? 그러겠지요. 막내도 9분의 1이면은 17마리 저 9로 나누면 9, 2, 18. 2마리면 안 되잖아요. 9 이런 거 하면 남고. 형제가 이걸 풀지 못하겠는 거예요.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를 어떤 노인 한 분이 낙타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잠깐 들려서 여보시오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겠소.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형제가 그런 상황을 알게 됐어요. 노인이 가만히 좀 생각하다가 내가 해결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소? 그러니까 세 형제가 그렇지 않아도 해결할 수가 없고 싸움 날 판인데 아이고 할아버지 좀 적절한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지금 타고 가는 낙타 이거를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17마리인데 하나 주면 18마리지요. 그러면 2분의 1은 얼마예요? 9. 3분의 1은 3, 6, 18. 6마리. 그 다음에 9분의 1은 9, 28. 딱 되네요. 그죠? 아유, 영감님,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아유, 낙타 없이 어떻게 길을 가요? 아이고, 그래도 보니까 형제간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 나누는데 그렇게 싸워서 되겠어. 나야 뭐 걸어가지 뭐. 괜찮소. 그래가지고 형제간이 이제 18마리 됐는데 형이 9마리 가졌어요. 형 9마리 여기다 놨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요? 6마리. 6마리 이쪽에 놨어요. 그 다음에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요? 2마리 여기다 놨어요. 자, 여기 몇 마리 있다고요? 9마리. 여기에 6마리. 여기에 2마리. 계산이 맞지 분명히. 2분의 1이면은 2, 98, 9마리. 그죠? 3분의 1이면 3, 6, 18, 6마리. 잘 기억하세요. 여기 9마리. 여기 6마리. 9분의 1이니까 9, 2, 18. 여기 2마리. 그래서 9마리 더하기 6마리 하면 15. 그 다음에 여기 2마리 하면 17. 형제가 다 가졌어요. 그 노인이 이제 얘기하는 거. 이제 다 가지셨어? 2분의 1 가지셨어? 예, 어르신. 2분의 1 제가 제목 챙겼습니다. 둘째, 3분의 1 챙기셨어? 제 챙겼습니다. 셋째, 2분의 1, 저 9분의 1 챙기셨는가? 할아버지, 저도 제 몫은 분명히 챙겼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남는구만? 그럼 내가 다시 타고 가지?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이게 이제 2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9분의 1을 통분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로 통분하면 18분의 몇 이렇게 통분하면 되는데 통분을 하면 18분의 17밖에 안 돼요. 1이 비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이 경쟁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힘센 사람이 잘 살죠. 약한 사람은 눌리겠죠. 그리고 돈 많고 권력 많고 남보다 똑똑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자원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약하고 못 배우고 한 사람은 계속 밀려나고,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행복한가요? 저는 지금도 옛날에 한국은행 총재도 지내셨던 분이죠. 경제학 학자신 박승 교수, 그분이 쓴 칼럼, 아주 옛날에 읽은 칼럼인데 그게 제 인상 속에 아주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이렇게 설명하면 아주 쉽대요. 수영장 아시잖아요, 그죠? 선진국은 수영장이 어디 있냐면 동네마다 공공 수영장이 있어서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싼 값 내고 다 수영할 수 있게 동네마다 공공 수영장이 있는 게 선진국이래요. 후진국엔 넓은 대저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만 쓰는 수영장, 내 집안, 넓은 집안에 거기 딱 수영장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바로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게 오잖아요, 그죠? 필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다. 이게 독재죠, 말하자면. 이게 나 혼자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빈부격차가 심한 데 가보면, 그러면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묵다 보면은 호텔 주위에 전부 다 총든 사설 경비원들이 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비상시 대비해서. 그리고 굉장한 저택들이 있으면 그런 저택에도 사설 경비원이, 무장 경비원이 있는 데가 많아요. 돈이 많으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요. 남보다 지식이 많고, 요즘은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 정보가 더 많으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는 사람이 나하고 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진다. 그러면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그다음에 철조망을 둘러야 돼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철조망에다가 전기가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뻔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건 언제나 뻔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네요, 참. 그때의 국어책인지 바른생활책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거기에 키다리 아저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저랑 연배 비슷한 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동네 큰 집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는 애들이 들어가서 놀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나무도 있고, 봄이면 이제 우미 돋고, 여름이면 나무가 울창해지고, 가을이면 나무에 열매도 열리고, 애들이 노냥 들어가서 노는 건데, 근데 그 집에 키가 큰 아저씨는 어디 멀리 출타했는지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마당이고 뭐고 다 놀거든. 이놈들 다 나가! 그래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서 애들 드나드는 개구멍 거기도 다 막고 해가지고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키다리 아저씨의 집에는 봄이 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겨울이에요. 왜 봄이 안 올까? 봄이 올 때가 됐는데 근데 봄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키다리 아저씨는 이상해서. 그리고 또 왜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봄이 온 거예요. 나무에 새가 와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서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아마 또 어디 개구멍이 생겼던 모양이지요. 애들 몇 명이 들어와서 그 집 정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온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른이 돼서도 그 생각이 나요. 남과 더불어 사는데 거기에 내 집 마당에 봄이 찾아오는 거지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가 공존. 그는 그냥 옆에 존재하는 거예요. 적어도 싸우지만 않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상생. 서로가 참 돕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러면 맨 마지막 단계가 가능합니다. 영생이 가능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신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 헤어지기 싫어요. 뭐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또 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참 좋다. 그러면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모두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영생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이 중심적인 이 단어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면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공존, 공존을 넘어서서 상생, 그리고 상생을 넘어서서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같이 하고 싶다. 늘 같이 살고 싶다. 이게 영생의 그 복이 우리의 사회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거는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면 남보다 많이 알게 되고 남보다 훨씬 더 많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길 가능성이 많아져요. 근데 목적을 내가 이긴다, 내가 위에 올라선다 이것만 목적으로 잡으면 절대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목적이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들여다보는 목적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거기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복을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하자. 우리 100만 원 놓고 100만 원 가져가기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면 살벌하겠죠. 그죠? 아까 세 분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못할 거예요. 그죠? 살벌하겠죠. 근데 가위바위보를 놀이로 하면 참 재밌습니다. 묵집봐도 아주 재밌고 뭐 하다가 이렇게 꿀밤 때리기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서로가 이제 사귀는 젊은 남녀가 서로가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할까? 우리 한 대씩 맞게 할까? 그래가지고 서로가 때리면서 그러면서 사랑 고백할 기회를 노리면 그거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경쟁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쟁 구조 그거를 재미있는 놀이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합니다. 멋지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사시죠? 고맙습니다. 네.